안녕하세요. 하티타임 라이브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보고 계신 분들은 굉장히 낯익은 분들인데 이 조합은 뭘까라고 지금 굉장히 궁금해하실 수도 있으실 것 같아요. 사실 저도 좀 이상합니다. 저도 궁금합니다. 두 분 여기서 처음 만나신 거잖아요. 예, 두 분은 처음 만나신 거예요. 편집했어요. 네, 저랑은 관계가 예, 많으시고 그렇죠. 저랑은 뭐 많이 또 이제 애증의 관계가 있으시고. 네. 하티 들어보셨나요? 하프타임은 봐도 인도네시아어로 그 마음이라는 우리 하티가. 마음의 시간을 한번 해보자. 하티가 좀 따뜻한 느낌이잖아요. 그런 네, 의미군요. 네. 그래서 그 하티타임이라고 이제 채널이 있는데 한번 우리 사는 얘기들을 좀 사람의 마음에 대한 얘기들 좀 해봐라. 회의를 하다가 어떤 분을 모셔야 될까라고 했을 때 제가 아는 한 우리나라에서 사람의 마음을 제일 많이 뭐 안다라기보다는 마음에 관련된 얘기를 참 흥미로운 각도에서 얘기를 하시는 두 분을 저는 모시고 싶어서 저는 그냥 오늘 전문위원 말고 박원갑 박사님이라고 알겠습니다. 한국인의 부동산 심리도 예. 그때부터 저랑 이제 인연을 맺으셔 주셨고 사실은 절반 정도 심리학자세요. 그 정도 네, 절반 정도. 안녕하십니까. 저로서는 너무 영광이고요. 우리나라에서 심리학계의 거물 떠오른 김영일 머리가 교수님하고 큽니다, 같이 이렇게 생방을 하게 되어서 저는 영광이고요. 그 유튜브 자주 들어갔어요. 예, 놀면서 배우시네요. 예, 놀실. 그래서 저도 나중에 그런 거 하고 싶은데 나중에 좀 많이 좀 도와주십시오. 자, 그러면 이제 우리 박원갑 박사님 말씀을 좀 드렸고, 자, 이제 놀심의 주인장. 저는 제가 처음에 그 놀심에 나갔을 때가 그때가 구독자가 몇 분이셨어요? 그때가 아마 10만 명 정도 됐었을까요? 그때 너무 많으셨네. 와, 근데 그게 지금 70만이 넘죠? 예, 70만 정도. 와, 근데 우리나라에서 심리학으로 70만이 아니라 7만인 채널도 없을걸요? 예, 없습니다. 그쵸? 네. 유일한 거예요. 네. 제 제자입니다. 제가 인간의 그 공포와 광기가 그대로 투영이 되면서 이게 굉장히 이게 변동성이 큰 부침이 심한 시장이에요. 일반적으로 이런 얘기를 하거든요. 자산 가격의 4배가치 이상의 변동을 일으키는 것은 바로 인간의 충동, 그 다음에 변덕. 이게 결국은 그게 가미되면서 나타났다. 저는 그렇게 보기 때문에 심리학적으로 어떤 자산 시장, 특히 부동산이 워낙 덩치가 크니까 그걸 바라보면은 종전의 어떤 저는 가격은 오른다 내린다 이거보다 새로운 어떤 측면에서 인문학이라는 그런 측면에서 바라볼 수 있는 새로운 어떤 그런 프리즘, 프레임이 저는 나올 수 있다고 보기 때문에 이에 대해서 관심이 좀 많고 그래서 아직은 좀 두 분한테 많이 배워야 되죠. 저는 오늘 진짜 많이 배울 것 같습니다. 예. 한국인의 부동산 심리는 진짜 완전 판단과 의사결정 심리학과도 문제가 안 될 정도로 그러니까 사실은 박원갑 박사님 제 입장에서 보면은 부동산을 놓고 사람의 심리를 얘기하는 그런 심리학 얘기들을 많이 하시는 거고요. 그래서 저한테는 그래서 반 이상 심리학자신 것 같습니다. 부동산 전문가들끼리도 오히려 전문가들끼리 모여서 오히려 얘기하기 좀 얘기하기가 좀 조심스럽죠. 부동산은 근본적으로 이데올로기 전쟁이자 계급 투쟁인데 이거는 기본적으로 갈등 구조예요. 윈윈 구조가 안 된다니까요. 윈윈이 안 된다. 심리학의 댓글은 다 90%가 성펄이죠. 부동산은 파랄이 다 악플이에요. 어떤 악플이 있을까요? 자기가 원하는 얘기를 해주지 않으면은 당연히 악플을 다는 것 같고요. 보편적인 시각에서 바라보는 게 아니라 한쪽 편향된 의견 그리고 자기한테 유리한 의견 이런 것들만 원하는 거죠. 내가 원하는 답만 얘기해 주는 사람들만 엄청나게 환호를 하는 거죠. 이게 일종의 팬덤 문화예요. 아무리 그 좋은 얘기를 하고 자기 소신을 얘기해도 결국은 파랄이 악플이기 때문에 다만 이제 최근에 제가 유튜브 좀 나가서 선풀 당근 하나요. 그게 바로 저는 심리학을 제가 건드렸죠. 그게 이제 주로 자기자비와 자기용서에 대해서 제가 얘기를 했거든요. 저 기억나요. 그러니까 내가 투자했든 뭐 투기든 투자든 어쨌든 내가 구입한 부동산, 그렇죠? 네. 그렇죠. 그런 것에 대해서 별거가 안 좋고. 제가 이 책에서 얘기한 주주사회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먹고 입고 자고 노는 거거든요. 의식주 락이라고 저는 인간의 4대 필수 요소를 본 거예요. 이 중에서 주 외에는 닭의 삶이 다 평준화되어 있단 말이에요. 집만 몰빵하는 사회,
집만 비대화되는 사회, 이게 계속 주주 사회, 집이 주인이 되는 집주자, 주인주자. 그래서 뭐냐면은 제발 아파트 값으로 삶을 저울질하지 말아라. 서열화하지 말아라. 3억짜리 아파트 사는데 그럼 30억짜리 이 아파트 사는 사람에 비해서 그러면 행복이 그러면 내가 10분의 1이냐? 그건 아니란 말이에요. 제가 논문들을 좀 많이 봤어요. 근데 거의 비슷하더라고. 이게 자기용수하고 자기 자비가 거의 비슷한데 제가 굳이 좀 나누면은 원래 대본이 없는 거예요, 이게. 지금 대본대로 일도 안 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자기 자비는 저는 이렇게 봤거든요. 나도 잘났다. 나도 잘났어. 왜 이래? 라는 그런 심리적 뻔뻔함이 없으면은 아무리 부자라도 지금은 빌 게이츠가 아니면 인생의 루즈예요. 실패자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가장 중요한 것은 내 삶이 그나마 괜찮다는 그런 일종의 자기 위안 혹은 자기 위로, 이게 가장 중요하다고 봤기 때문에 저는 자기 자비라는 얘기를 여기다 좀 썼던 거고, 요새 고민하는 것은 이제 자기 용서에 대한 얘기인데, 30대 주로 MZ세대들이 이번에 집을 연끌 비투 혹은 뭐 패닉 바잉, 뭐 갭 투자 여러 가지 방식을 통해서 이번에 투자를 했다가 굉장히 큰 시련을 당하고 있는데, 이걸 어떻게 할 거냐? 나의 잘못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게. 물론 자기도 잘못했지만 이거는 시대의 아픔이다. 세대의 아픔이라고 받아들여야 된다는 거고, 누구나 다 욕망의 집어등이 뭐냐면은 오징어 잡을 때 이게 밤새도록 켜놓는 거예요. 그러면 오징어 IQ가 2나 5나 다 걸려들거든. 2나 5나. 그러니까 나보다 똑똑한 사람, 뭐 심지어 있잖아요. 스카이드 나온 사람, 외국 뭐 유명한 박사기들도 이번에 심지어 로펌 변호사도 샀어요. 2021년에 집 산 사람이 무주택자가 103만 명이에요. 그거 다 들어갔고, 교수님이 그런 얘기 많이 하시잖아요. 맥락적 사고, 상황에 인간이 무력하다는 그런 말씀 많이 하시는데, 누구나 다 걸려들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사건과, 그 실패한 사건과 내 삶을 연결하지 말라는 거지. 나는 인생의 실패자가 아니라 그 단일 사건의 실패자일 뿐이다. 뭐 그런 마인드. 저는 그렇게 해야 내 자신이 용서가 된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고, 그 다음에 뭐 굳이 하나 뭐 교훈적으로 본다면은 빚을 좀 무서워할 줄 알아야 된다. 이런 빚을 통해서 자산을 무한대로 늘리는 이런 부채주의, 이게 굉장히 위험한 건지를 왜 몰랐느냐 하는 부분하고, 마지막으로 꼭 드리고 싶으면은, 죄송하지만 당신이 하신 거는 그런 투자가 아니라 도박이었습니다. 그건 투기였지요. 그거하고 두 개를 구분 못하면은 인생 거들납니다. 뭐 그런 얘기를 좀 제가 하고 싶어서 지금 글을 좀 쓰고 있는 거고. 주위에 근데 연끌로 왜 좀 이제 무리해가지고 지금 뭐 힘든 건 아닌데, 그래도 아니- 저는 아닌데 제 주변에 그렇게 연끌을 한 MZ세대라고 표현할 수 있겠죠. 그런 분들이 있죠. 제 주변에도 생각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저도 이제 좀 동의를 하는 게, 저는 이렇게 좀 표현을 했거든요. 시대의 감정에 휘둘려 버린 거다. 시대의 정신은 캐치를 해야 되지만 시대의 감정에 휘둘리는 것은 예. 이거 되게 멋있는 말이에요. 시대 정신과 시대 감정. 네. 오, 역시. 리틀 박원가. 그래서 이거 다른 데 있는 말이에요? 아니면 본인이 생각하신 거예요? 오, 역시. 이야. 애제자. 제자는 제자였는데 이제 졸업하고 예제자가 됐습니다. 뒤끝이 없는 애제자. 원래 김경일 교수님처럼 되고 싶은 어떤 저만의 롤모델이어서 제가 좀 잘 될 수. 네. SNS 파워가 있는 분이 더 성공한 분이에요. 예, 제자가 더 사석에서는 얘기 잘 안 하던데. 저는 창피해가지고. 그 시대 정신이랑 시대 감정 얘기 좀 해주세요. 그 참 재밌는 얘기다. 시대 정신은 말 그대로 이성적으로 판단하는 거라고 생각하고, 시대의 감정은 그런 감정에 휘둘리는 건데, 감정이라는 게 어떻게 보면 인간이 잘못된 선택을 하게끔 만드는 편향이라고 볼 수 있잖아요. 편향 중에 하나다라고 볼 수 있는 건데, 그런 어떠한 내가 불안해서 혹은 인간의 본능 때문에 하게 되는 선택은 결국에 나의 그 선택을 왜곡하고 합리적이지 않은 선택으로 만들 가능성이 굉장히 크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어떠한 불안감이나 내가 시대의 감정을 캐치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라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이제 결국은 사고는 이미 터졌잖아요. 예. 근데 이 상황에서 어떻게 힐링할 거냐 하는 부분인데, 자기 잘못에 지나치게 초점을 맞추면요, 그건 우울증 오고 결국은 극단적인 행동으로 이어질 가능성도 굉장히 높아요. 전 재산을 걸고 어떻게 보면 배팅을 한 거잖아요.
그래서 이제 자기 용서를 하려면은 제가 봤을 때 중요한 거는 망각이에요, 망각. 그 행위에 대해서는 잊어야 되고 다시는 반복하지 않겠다는 그런 어떤 자기 나름의 어떤 그런 다짐, 마음다짐 뭐 이런 것들이 더 중요하다. 물론 당신이 시대적 감정에 휘둘렸다, 당신 잘못이오라고 할 수는 있지만 누가 더 잘못했다 이렇게 말하면은 더 저는 진흙탕으로 들어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자기가 그런 것 때문에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되냐,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만약에 그런 상황에 터졌다면은 과연 거기서 벗어나서 나홀로 독립적인 이성적인 사고를 할 수 있겠느냐? 뭐 그런 사람도 있겠지만 아닌 사람도 저는 상당 부분이다. 그래서 개인보다 저는 상황이 더 어떻게 보면 크게 영향을 미친다. 그렇게 해야 본인이 스스로 그거로부터 빠져나올 수 있다. 저는 이런 말씀을 드리고, 다만 당신이 그럼 책임이 없느냐? 그렇지는 않죠. 이게 갭 투자하고, 이게 이제 흔히 갭 투자하고 영끌 자가라고 얘기하거든요. 영끌 자가는 내가 내 집에 사는데 엄청나게 대출을 많이 낸 거예요. 그러면은 이미 내가 고통을 겪고 있어요. 가격이 떨어져서 책임을 지고 있잖아요. 그럼 어느 누구한테도 내가 해를 입히지 않았어요. 해를 입힐 가능성이 적어요. 그런데 만약에 갭 투자를 했다면 상황이 달라지는 거죠. 이거는 자기가 세입자한테 돈을 빌려서 어떻게 보면은 집을 산 거잖아요. 우상향 기우제를 지닌 거란 말이에요. 우상향 기우제. 그러면은 이렇게 돼야 되지. 우상향 세입자를 안전하게 내보내고 혹은 채무 상환을 다 하고 나서 그 책임을 끝내고 나서 자기 위로나 혹은 자기 힐링을 해야 되는 거죠.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 때는 자기 용서는 그냥 자기만 용서하고 말면 된다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데, 물론 용서 안에는 책임도 다 있어요. 중요한 것은 영끌 자가했던 분들은 이미 책임을 지고 있으니까 그거는 남한테 어떻게 보면은 해가 되는 행동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것은 충분히 당신이 지금 자기 용서해도 된다. 그렇지만 내가 갭 투자를 해서 세입자하고 어떻게 보면은 운명체가 같아져 버리잖아요. 내가 망하면 세입자도 망할 수 있으니까. 이런 경우에는 책임을 다 이행하고 난 다음에 자기 용서를 내라. 그건 순서를 뒤바꾸면 안 된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예, 예. 좀 정리가 좀 되긴 하네요. 예, 예, 네. 이거는 사실 영끌과는 상관이 없는데, 미국에서 예전에 루게릭병에 걸린 그런 형제가 있었는데, 이 루게릭병이 참 힘든 고통스러운 병인데 왜 나만 이게 걸렸을까라고 생각했는데, 사실 여기서부터 이게 이제 차관이 돼서 그 형제가 Patient Like Me라고 하는 웹사이트를 예전에 만들었어요. 페이션트, 나 같은 환자. 서로 공유하고, 나랑 똑같이 이렇게 병이 진행되고, 이렇게 치료받는구나. 그래서 그 사람들끼리 그냥 얘기를 나눴어요. 나랑 같은 상황에. 그런데 용기를 얻더라는 거예요. 네, 나 같은 사람들이 있다라는 거. 동병상련 같은. 네. 그러니까 이제 그게 우리처럼 동병상련인 거죠. 그런데 정말 남에게 해를 미치지도 않았고, 그때 그 타이밍에 말씀하셨던 시대 감정에 결국은 빠져들었을 수밖에 없었던 그런 분들은 아마 좀 그런 말씀하셨던 동병상련의 이야기들 좀 더 나누면서 그게 되지 않을까 싶고요. 사실은 그런데 말씀하셨던 망각 있잖아요. 망각도 오히려 되게 재밌는 건, 나의 실패를 끌어안고 참고 있으면 절대로 망각이 안 되는데 얘기하고 나누면 거기에 다른 사연으로 덮어 씌워진다라는 얘기들을 하거든요. 맞아요. 두 번째는 되게 중요해요. 내 책임을 다하고, 두 번째 유형은. 그렇죠. 정말 내 책임을 다하고. 그러니까 자기 책임과 자기 용서를 구분해야 돼요. 나 혼자 그냥 그 고통을 짊어질 수 있다면은 그거는 자기 용서해도 괜찮아요. 근데 타인하고 얽혀 있는 문제는 반드시 이거는 자기 책임을 다하고 나서 자기 용서로 가야지. 그 순서를 분명하게 그거를 맞춰야 돼요. 큰일 납니다, 잘못하면. 잘못하면 도덕적 해이가 되는 거예요. 함부로 자기 용서를 하면은 그거는 일종의 도덕적 해이자 책임 방기라고도 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영화 미리안에서 그 얘기가 나오죠. 맞아요. 용서하지 않았는데 용서를 하는. 맞아요. 그런 얘기가 진짜 있죠. 저는 영화 보면서 영화 보면서 소리 지를 뻔했어요. 영화 보면서 전도연 씨가 그 절규하는 장면을 보면서. 맞아요. 요즘에 폐기물이라고 해보지 막내 아들도 어떻게 보면 과거에 돌아가서 미래에 대한 상황을 다 알고 펼쳐진 재벌집 막내 아들. 예. 야, 그 얘기 한번 좀 해봐야 되겠네. 예. 얘기가 말을 꺼냈습니다. 네, 재벌집 막내. 네. 진양철 회장. 네, 그리고 누구죠? 송중기 씨가. 진도준.
마지막은 좀 이상하게 끝나가지고 좀 했지만 진도준의 삶은 충분히 공감을 하고 감정이입은 되는데 좀 더 냉정하게 바라보면은 이거는 불공정한 게임일 수 있겠다. 미래를 다 알고 있는 건데 외환위기를 미리 알고 그래 딸을 미리 쌓아놓고 있고 한일 월드컵이 우리가 4강 된다는 걸 어떻게 알고 선지자적 삶 같은 느낌이 있죠. 이게 게임 자체가 안 되는 거잖아요. 요새 그 30대들이 얘기하는 공정 개념하고는 좀 배치되는 게 아닌가. 배치되는. 세상에 이 가장 쉽게 사는 방법은 수학 문제를 다 보고 푸는 거예요. 답을 알고 있잖아요. 궤도를 알고 있는 상태에서 액션을 취할 때는 선택이 쉽죠. 학습효과 같은 개념도 있어요. 제가 봤을 때는 현실하고 좀 많이 동떨어져 있다. 내일이 어떻게 바뀔지도 모르는 우리 일반적인 일상 삶과는 너무 괴리되어 있다는, 처음부터 창과 방패의 싸움이 아니라 기울어진 운동장 같은 느낌이 있단 말이에요. 뭐 게임으로 치자면 치트키지 뭐. 그렇죠. 치트키를 쓴 거죠. 그러니까 부자들은 뭐 IMF를 미리 알았다? 그래서 미리 달러로 바꿔놨다? 진도준처럼. 아니면 뭐 글로벌 금융위기를 미리 알아서 집도 미리 팔았다? 제가 알고 있는 부자 중에서는요 거의 없습니다. 상당 부분이 운이 좋아서 그런 그렇죠. 아니면 운이죠. 많고요. 그러니까 수많은 법칙 중에 항상 그때 파는 사람이 있고 1000명 중에 어느 사람은 일정 수가 팔고 어떤 사람들은 처분하잖아요. 성견지명을 갖고 있는 분들은 부자 중에서도 제 생각에는 한 100명 중에서 한 5명? 우리가 보통 매스컴에서 보는 그런 성견지명 같은 경우는 이게 전부인 것처럼 과대포장화되어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요새 홍콩 그 ELS 사태가 터졌거든요. H주가 무려 5천이 깨졌잖아요. 그게 많이 갈 때는 15,000이 이랬던 거예요. 손실 영역으로 다 들어왔는데 제가 댓글 하나 보니까 이분이 굉장히 부자야. 무려 30억을 투자한 거예요. 그 잘못하면 반토막 나는 거거든요. 지금 원금 회복이 굉장히 어려울 겁니다. 어떤 분은 10억 산 분도 계시고 엄청나게 큰 손실을 봤던 거기 투자한 분도 많고요. 돈이 많으면은 모든 영역에서 다 성공하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물린 것도 많은 거죠. 근데 다만 이런 건 있죠. 경험이 쌓이니까 인간의 예측 능력은 굉장히 보잘것없다. 부자들은 어떻게 보면 자기 자신을 과신하지 않습니다. 그럼 어떻게 되느냐? 포트폴리오를 보수적으로 짜는 거예요. 안전하게 짜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하나를 말아먹더라도 충분히 내 인생 자체가 거들나지 않도록 저는 그게 부자의 포트폴리오라고 합니다. 그래서 하나에 몰빵하지 않는다. 하나에 어떻게 목숨 걸고 단두대 걸고 투자하지 않는다. 이걸 우리가 어떻게 보면 배워야 되는 거지. 매스컴에서 나와 있는 것처럼 부자들은 뭐 미리 다 내다보고 투자를 했다. 그런 경우에는 많지 않고요. 그래서 제가 그걸 타임이라고 그러거든요. 마켓 타임이라고도 표현하는데 마켓 타이머에 대해서 부자 되는 분들은 생각보다 많지 않고, 그래서 제가 재테크에서는 부자가 안 된다고 말씀을 드리는 거죠. 그거는 수많은 CEO들도 하시는 얘기예요. 엄청나게 성견지명을 있어서 세상을 이미 다 살아본 것처럼 다 알고 있어서 모든 리스크를 다 빠져나간다는 식으로 바라보는 만큼 부자에 대한 왜곡된 어떤 시선이 없다. 부자도 그냥 평범하다. 다만 내가 어떤 일이 있더라도 내가 인생을 걸고 투자하지는 않는다. 도박을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도박을 하더라도 100만 원, 200만 원 정도 하는 거죠. 그게 우리가 배울 수 있는 어떤 부자의 어떤 진면목이라고 저는 봅니다. 그 성견지명은요, 말 그대로 이제 미래를 내다볼 수 있는 통찰력이나 뭐 인사이트가 있는 어떤 사람들을 일컬 때 얘기하는 거잖아요. 근데 충분히 저는 노력하면은 저는 일부 가능할 수 있다고 봅니다. 지식이 이게 많이 축적이 되면 제가 아까 지혜로 바뀐다고 그랬잖아요. 지혜가 어떻게 보면 인사이트나 통찰력, 이게 바로 성견지명이라고 봐요. 그래서 꾸준히 학습 효과 이런 걸 통해서 기억의 총량을 늘려야 돼요. 지식은 기억의 총량이거든요. 그래서 지식을 늘리면은 무조건 또 이렇게 늘린다고 되는 것도 아니지만 그래도 성견지명을 가질 확률이 높다 이렇게 말씀을 저는 드리고 싶고. 근데 저는 선견지명은 타고나는 부분도 굉장히 크다라고 생각합니다. 오, 여기 좀 재미죠? 위험할 수도 있는데? 이렇게 말하면 네, 아마 네, 사람들 네. 원래 어그로를 끌어야 되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말씀드린 이유는 잘못된 선택은
결국 이제 우리가 이제 어떤 성취를 이루기 위해서는 좋은 선택을 하는 게 아니라 잘못된 선택을 피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잘못된 선택을 할 때 가장 많이 개입하는 게 맥락과 감정과 상황. 기질적으로 예민한 사람들, 뭐 신경증적인 성향이 높은 사람들은 그런 감정에 쉽게 휘둘리겠죠. 그런데 신경질적인 게 좀 덜 예민한 사람들은 그래도 무난한 선택을 할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라는 차원에서 이렇게 말씀드렸지만, 그렇다고 해가지고 사람들이 무조건 타고나는 거냐? 그건 또 아니라고 생각하는 게, 예민한 사람들, 신경질적인 성향이 높은 사람들이 그걸 단순히 나는 예민한 사람이야 라고 생각하는 게 아니라, 예민함을 이용할 때 저는 오히려 성견지명을 더 크게 활용할 수 있다. 예민함이? 예, 라고 생각을 합니다. 실제로 예민하다가 사실 여기서 핵심이잖아요. 이게 왜 그 일자샌드라고 하는 사람이 highly sensitive, sensitive라는 책에도 그런 내용이 나오는데, 예민하지 않으면 그런 일들을 못 하죠. 근데 사실 저도 그래서 일맥상통하는데, 저는 그렇게 얘기해요. 제가 봤을 때 결과적으로 선견지명이 있는 분들의 입에서 거의 안 나오는 말이 있습니다. 그게 바로 뭐냐? 내 그럴 줄 알았어. 이게 거의 없어요. 후견지명. 예. 이거 진짜 없어요. 내 그럴 줄 알았어라고 하니까 이제 안 배우는 거예요. 이 벌어진 일들로부터 배우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경험이 많아야 되잖아요. 말씀하셨던 것처럼. 그런데 그 경험에 갇혀. 네. 그 경험의 노예가 되는 거죠. 네. 그게 가장 무서운 거예요. 네네. 그러니까 경험이 많아지면서 동시에 또 그 경험으로부터 배우면서 또 경험을 다스릴 수 있는 사람들이 하는 얘기가 바로 뭐냐? 나 몰랐었다. 나 예측 못했었다. 그러니까 내 그럴 줄 알았어를 안 하는 거예요. 내 그럴 줄 알았어를. 나 그럴 줄 몰랐었다라고 얘기를 하는 자세가 있더라고요. 저는 그래서 농담으로 가끔 이런 얘기 합니다. 현직에서 퇴임하면 뭐 할 거냐고. 그래서 저는 내 그럴 줄 알았어. 추방 국민운동본부 본부장 할 거라고. 제가 그런 얘기도 가끔 하는데, 정말 제가 아는 모든 고수들은 내 그럴 줄 알았어란 말을 안 하더라고요. 안 하죠. 네네, 안 하더라고요. 맞아요. 그게 진짜 레저가 얘기하는 차이 반복하고 맞물려 있는 건데, 경험이 축적이 되면요, 과거의 패턴들이 이제 축적이 되면은 분명히 미래의 어떤 현상이 일어났을 때 파악하기는 쉬워요. 그게 루틴화되어 있잖아요. 도식화되어 있기 때문에 가능한 건데, 다만 이게 차이의 반복인 것처럼 역사는 이렇게 반복이 되는데 똑같이 나타나지 않기 때문에 문제예요. 맞아. 그래서 오히려 경험이 조금씩 달라져요. 경험에 오히려 지옥에 빠질 수가 있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지금은 농경 시대가 아니잖아요. 농경 시대는 경험으로 갖고 먹고 살았죠. 그래서 옛날에 이런 말이 했단 말이에요. 동네에 그 어르신이 돌아가시면 마을에 도서관이 하나 없어진다는 말을 했단 말이에요. 그렇죠? 과거에 뭐 50년 전에 그때 뭐 저수지 물 말랐을 때 어떻게 했다 그러고 보면 다 나오잖아요. 근데 지금은 어떻게 보면 스마트폰 시대고 광속의 어떤 변화의 시대이기 때문에 경험에 어떤 갇혀 있었을 때 나의 미래를 내다보거나 아니면 뭐 분석을 할 때, 전망을 할 때 걸림돌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뭐냐? 결국은 오픈 마인드가 돼야 되고 이게 결국은 끊임없는 지식, 축적, 학습, 기억을 늘리는 거, 뭐 이렇게도 이제 볼 수가 있는데, 그래서 제 책이 사실상 그 마무리 그거예요. 테스트 팔로우가 되어라는 거죠. 빨리 흐름을 내가 따라가야 된다. 그래야 내가 지금 그나마 내가 온전한 삶을 누릴 수 있다. 이렇게 이제 보는 건데, 기성세대들은 MZ세대의 뭐 공감과 소비 패턴을 일단은 이해를 하고 같이 따라가려는 어떤 그런 발버둥을 해야 된다는 거고, MZ세대들은 뭐 안 늙어가느냐. 요새 뭐 젊꾼이라는 얘기 많이 하거든요. 젊은 꼰대라고도 표현하는데, 그만큼 세상이 빨리 변하기 때문에 MZ세대도 알파 세대의 어떤 그런 니즈나 마인드를 같이 나눠야 된다. 당신은 안 늙을 것 같냐. 그래서 우리가 성견지명을 진짜 갖추려면은 내가 과거의 경험도 알아야 되지만, 결국 미래를 내다보기 위해서는 이 끊임없이 변화하는 이 세상과 호흡을 할 줄 아는 이런 게 어떻게 보면은 중요하지 않느냐. 성견지명을 과거의 어떤 경험치 가지고 한다고 그러면은 지금 그게 안 통한다는 거예요. 지금 말씀해 주신 부분들을 좀 정리해 보니까, 같은 경험을 하더라도 누구는 이게 레벨업, 그러니까 소위 말해서 경험치가 되는 사람이 있고 경험치가 다운되는 사람이 있겠다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정말 맞으면서 틀리는 말이 역사는 반복된다 같아요. 네, 그러니까 역사에서 무엇이 반복되냐, 그러니까 아무런 알맹이가 없는 말이야. 그렇죠. 네, 아무런 알맹이가 없는 말인데 분명히 뭔가가 반복되는데 그게
디테일이 반복되는지 프레임이 반복되는지 맥락이 반복되는지 이걸 모르니까 그냥 알맹이 없는 말로 자기 주장을 그냥 얘기를 하는 게 되는 것 같은데요. 지난번에 그랬으니까 이번에도 똑같이 그럴 거다라고 얘기하는 만큼 무서운 게 없어요. 이번에 부동산 시장도 똑같잖아요. 하우스푸어 사태가 2012년에 그게 다 됐고 이번에는 영끌푸어 사태라고 대를 이어서 하우스푸어 사태가 일어난 거거든요. 그런데 그때하고 달라요. 집값은 폭락이 왔지만 다른 거죠. 10년 전에는 대형이 폭락이 왔고 재건축이 폭락이 왔고 강남이 폭락이 왔어요. 지금은 세상의 주역이 MZ잖아요. 집값이 폭락이 오더라도 이번에는 대형 아파트 하나도 안 빠졌고 재건축 덜 빠졌고 강남도 덜 빠졌어요. 그럼 어디가 많이 빠졌느냐? 시장이 움직이는 세력이 누구냐? MZ니까. MZ가 돈이 그들이 사는 없잖아요. 곳이. 그럼 어디예요? 강북. 수도권이 이번에 버블이었고. 요새 MZ 세대들은 재건축에 안 들어가 살려고 그런다. 왜? 바퀴벌레하고 같이 안 살겠다는 거예요. 연루족이에요. 신축 아파트가 폭락이 왔죠. 세상이 분명하게 이게 흐름이 있는 것은 맞아요. 근데 그게 그대로 이렇게 이어지지 않는다는 게 패턴화의 함정이 가장 무서운 거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보면은 내가 성견지명을 가지려면 가장 중요한 게 유연한 사고, 오픈 마인드 이런 생각이 저는 듭니다. 그 마틴 셀리그만이 긍정심리학에 이제 자기 정의를 늘 내려라. 지금 마틴 셀리그만의 부자에 대한 정의가 나의 강점을 발휘할 수 있는 사람. 사실은 더 정확하게는 내 강점을 발휘할 수 있도록 내 인생을 설계한 사람이겠죠. 네. 그렇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정말 키도 크고 유연성도 좋은 사람이 자기 강점을 발휘할 수 있는 데가 농구죠. 그러니까 자기가 농구를 할 수 있도록 자기 삶을 설계하면은 그게 정말 행복한 사람이고요. 그러니까 이게 셀리그만 같은 늘 하는 얘기가 부자에 대한 당신의 정의가 뭐냐. 이제 우리 오늘 한번 거길로 한번 가보자고요. 그러니까 저는 부자에 대한 정의가 한 200개쯤 있거든요. 그 중에 한 200개 중에 저는 한 5개 정도 지금 충족시켰어요. 무슨 얘기냐면 예를 들자면 서울의 4대문 안에 차를 가지고 갔는데 주차요금을 내도 아깝지 않다. 그럼 전 부자예요. 근데 저는 그거는 돼요, 이제. 네, 근데 이제 195개는 아직 아니라서. 생각해보세요. 주차요금이 아깝잖아요? 그럼 엄한데 이상한데 주차해놓고 저는 계속 박사님한테 전화해서 형님, 선배님, 올해 점심 한 끼 사주세요. 라고 해가지고 점심 먹는데 저는 계속해서 이 2시간을 1시간 혹은 2시간을 불안에 떨죠. 그러니까 저는 갉아먹는 거예요. 저의 그 주차요금을 아까워하는. 주차요금을 쫙 냈는데 아깝지 않아. 최소한 4대문 내에서. 그러면 저는 행복을 맛보고 가는 거죠. 제 행복을 갉아먹지 않으니까. 저는 그래서 약간 부자에 대한 것이 좀 거대한 정의 하나보다는 저는 개인적으로 200개는 농담이고 진짜 한 100개는 돼요. 그래서 쭉 적어본 적 있어요. 그래서 한번 체크해봤더니 한 2010년 전까지는 이 100개 중에 하나도 없어. 근데 지금은 5개는 아니고 한 7개 정도 저는. 심리적인 측면이 많이 가미가 된다. 자기 만족이라는. 저는 뭐 예를 들어 가고 싶은 공연을 혹은 문화적인 그런 게 있다면 가는 거, 뭐 이런 거. 이런 몇 가지가 있는데 소비에 관련된 것도 있고 향유에 관련된 것도 있고 그리고 다른 사람들과 관련된 것들도 있어요. 분명한 건 자기 정의가 있어야 되는 건 분명한 것 같아요. 네. 슈퍼카를 몰고 부릉부릉 이렇게 그런 모습들이 있잖아요. 이제 현시욕구 혹은 이제 과시욕구를 보이는 부자들이 일부 있어요. 주로 젊은 층일수록. 그러니까 20대 후반 남자들한테 물어보면은 꿈이 보통 3가지입니다. 너 꿈이 뭐야? 그러면은 첫 번째 슈퍼카를 갖는 겁니다. 두 번째로는 한강 뷰가 있는 아파트를 갖는 거고, 세 번째로는 해외여행을 동네 나들이 가듯이 마실 가듯이 자주 가는, 이게 3가지 꿈이라고 그래요. 부자들이 그런 과시 욕구가 일부 있는데 그거는 100명 중에서 제가 봤을 때 1명 정도입니다. 맞아요. 그러니까 부자에 대한 어떤 이미지가 상당 부분이 매스컴이나 영화에서 이게 굉장히 곡해되어 있다는 걸 저는 많이 느낍니다. 그러니까 부는요, 일종의 이 과시수단이 아니라 자존이에요. 위기 때 나를 보호해주는 갑옷이지, 이걸 과시의 대상으로 삼는 사람은 1%, 잘해봐야 한 3, 4% 정도밖에 안 된다는 거예요. 제가 부자들을 많이 만나보잖아요. 부자만큼 겸손하신 분들이 없어요. 이런 얘기를 해요. 돈도 있는 부자는 있지만 돈만 있는 부자는 드물다. 우리나라 같이 평등의식이 강한 나라에서 부를 갖고 있다고 자기가 이렇게 거들먹거려? 우리가 부에 대해서 잘못 알고 있는 거예요, 이게. 많은 경우가 왜곡되어 있다고 말씀을 드리는데, 그래서 이런 얘기 있잖아요. 최근에 대기업 오너의 3, 4세라고 그러잖아요. 맞아, 진도준 같은 애.
직원들한테 90도 인사하는 시대예요. 어디 가서 직원들한테 그런 얘기를 해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그래서 부자들은 조용하죠. 부의 계급성은 엄밀한 거예요. 조용한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막 과시하고 이렇게 하는 것처럼 오해하기 쉬운데 대부분이 엄청나게 조용하고 또 굉장히 쑥스러움도 많이 타고 그런 거지. 부는요, 개인의 초점을 맞추면 안 돼요. 시스템적으로 움직이기 때문에 겉으로 매스컴에서 나오는 그런 모습이 진짜 부자라고 생각하면은 당신이 부자를 잘못 알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제 사실 그렇다면 지금 이 내용을 보시는 분들 그리고 우리 저뿐만 아니라 두 분도 그렇다면 행복한 부자. 행복한 부자는 어떤 사람일까? 그러니까 지금 말씀해 주신 내용을 들으면 행복한 사람, 행복한 행복에 대한 얘기 정말 많이 했잖아요. 예. 행복한 부자는 약간 성립이 어려울 것 같다라는 좀 그렇게 느낌이 단정적으로 얘기해요. 그런데 그렇게 느낌이 얘기를 들었는데 해달라니까. 그러지 않을 수 있잖아요. 네. 그런데 되게 어려운 부분인 것 같은 게 일단 부자 분들은 많은 걸 가지고 있는 지켜야 되는 사람이잖아요. 그 지킨다는 것은 이제 교수님께서 많이 말씀해 주셨던 결국에 회피 동기가 자극될 수밖에 없는 거고 회피 동기는 그때 말씀해 주셨던 굉장히 임팩트가 강하게 남아 있는 게 행복을 느끼는 게 아니라 안도감을 느낀다라고 말씀해 주셨어요. 안도감. 기쁨을 느끼는 게 아니라 안도감. 내가 잃지 않았을 때 느껴지는 안도감. 그게 과연 행복이라고 말할 수 있을까? 또 이제 카네만이 했던 연구에 따르면 이제 돈을 벌면 벌수록 행복도가 증가한다. 그런데 500만 원 정도까지 증가하지만 그 이후로는 월, 그쵸? 네. 완만해진다라고. 계속 늘어난다는 그런 논문도 뜻이 나오죠. 줄어든다라는 논문도 있고. 그러니까 네. 그게 사실은 정답은 아니지만 네. 편차가 그만큼 크다. 네, 그러니까 돈이 쭉 올라가다가 어느 정도까지는 많은 게 더 좋긴 분명한데 편차가 거의 없어요. 개인차가 거의 없는데 예전 연구들 보면 한 7만, 8만 불 연소득 그러니까 500만 원 뭐 이런 식으로 그거서부터 완만해지는데 완만해진다는 게 사실 평균이 완만해진다는 거지 거기는 수많은 편차들이 존재해 개인차들이 존재한다는 거죠. 그래서 돈이 많을수록 더 행복하다라는 논문 당연히 있고요. 조사도 있고요. 그 돈으로 더 불행해진다는 연구 다 있는데 말해서 1년에 버는 돈이 막 5억이다, 10억이다, 20억이다. 그러면 그러니까 결국은 답은 돈 외에 다른 요인이 그렇죠. 들어가야 설명이 들어가요. 네, 행복을 구성하는 요소 중에서 돈은 원 오브 댐이에요. 다만 내가 부를 많이 쌓아놓고 있다는 것은 이게 양면이에요. 뿌듯함과 불안이 이게 동시에 교차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게 행복일 수 있단 말이에요. 앞전자로 보면. 부는 외부의 어떤 일이 있더라도 고통으로부터 내 자신을 보호하는 일종의 이거는 일종의 쉘터 같은 개념이거든요. 뿌듯함이죠. 돈을 많이 갖고 있으면은 고통도 덜하다는 논문이 있잖아요. 그게 보면은 아니 실제로 뜨거운 물하고 1불짜리보다 10불짜리 주고 있을 때 얼음에 이제 손을 담갔을 때 100불짜리 빳빳한 그거를 세고 얼음이나 뜨거운 물에 담그는 사람하고 그냥 백지를 가지고 이렇게 세고 담갔을 때 돈을 센 사람이 훨씬 더 이게 진통 효과 어떻게 보면 마취 효과 이게 크다는 게 있잖아요. 분명히 이거 있습니다. 그런데 한편으로는 왜 불안한 거냐면은 워낙 이게 많기 때문에 이걸 어떻게 간수할 거냐 지킬 거냐 이 부분에 대해서 고민이 많죠. 왜? 의사결정을 많이 해야 되거든. 바로 이 수익은요, 제가 고통의 어떤 그런 위자료라는 말을 하거든요, 제가. 이 말, 나 예전에 이 말씀을 하셨는데, 정말 기억에 오랫동안 남았던. 그 수익은 따로 있는 게 아니라 이 고통의 위자료인데, 의사결정 해야 될 게 많아요. 돈이 많으면. 그래서 옛날에 뭐라고 그랬어요? 천사꾼은 천가지 걱정, 만사꾼은 만가지 걱정이죠. 그래서 항상 우리가 세상 일이든 아니면 경제 현상이든 인간의 어떤 모습이든 다 양면이 있고 여러 가지 이런 프리즘들이 존재하는 거예요. 그래서 부는 분명히 좋은 거죠. 그리고 편안함을 느끼고 그리고 뿌듯함을 느끼는 건데 한편으로서는 이걸 어떻게 관수할 거냐 하는 어떤 그런 부분에 대해서 불안감이 상존한다, 병존한다 이렇게 보시는 게 아마 제 생각이 맞지 않을까요? 고통 완화제로서의 돈, 행복 추구제로서의 돈. 이 행복한 부자가 참 쉽지 않다. 저뿐만 아니라 두 분도 그렇다면 행복한 부자. 행복한 부자는 어떤 사람일까? 저 사실 예전에 어떤 부자 한 분이 그러시거든요. 내 자식 놈만 좋은 일 시켰어. 이렇게 이제 좀 허탈해하는 분을 본 적이 있었거든요.
그분은 참 좋은 분이었고요. 참 좋은 분이었고, 그리고 남을 해하는, 남에게 피해주는 일도 없으셨고, 좋은 일도 많이 하셨고, 예, 참 좋은 분이었는데, 갑자기 돌아가시기 얼마 전에 저랑 이렇게 잠깐 만나자고 하셨는데, 그분은 자기 생이 얼마 안 남았다는 거 알고 계셨고요. 근데 좀 되게 많이 허탈해졌어요. 자기 인생에서 한 번도 안 해본 말이 이거래요. 아, 여기까지 딱 좋아. 예, 좀 더 해보자. 더 가보자. 그 다음에 더 가져보자. 물론 그 과정에서 옆에서 보니까 남들에게 좋은 일도 많이 하시고, 그 다음에 선한 일도 많이 하시고, 피해주지 않으려고 최대로 노력하셨기 때문에 의미 있는 삶을 사셨는데, 사실 의미 있는 삶이 행복의 한 조건이잖아. 그죠? 그런데 진짜로 본인이 어디에서 진짜 많이 즐거웠는지에 대한 기억이 별로 없으셔서, 그걸 되게 억울해 하시면서, 예, 저는 눈물 감으신 그 부자 한 분을 알고 있거든요. 알고 있는데. 그래서 그 죽을 때까지 이게 재산을 지고 가는 게 맞을 건지 아니면은 뭐 사회에 기부하거나 의미 있는 일 할 거냐, 이 부분에 대해서 부자분들이 많이 고민을 하시는 것 같아요. 한 가지 방식을 무조건 옳다 이렇게 말할 수 없고, 행복은 제가 봐도 행복 설계거든요. 그거는 5천만 가지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뭐 이게 바람직한 어떤 그런 방식이다 뭐 이렇게 제시하기에는 너무 다양한 것 같고, 다만 그래도 사회 구성원의 일원으로서 자기 행복에 올인하다가 돌아가신 분하고 그래도 사회적 기여를 한 분의 삶은 조금은 수위나 평가에서 조금 달리 해야 되지 않겠어요? 공동체를 위해서 사신 분과 자기의 어떤 사적 이익을 위해서 사신 분은 다르죠.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존경하는 부자라는 게 그런 측면에서 뭐 자기 일평생 잘 살다 그리고 자기 자식들하고 잘 이렇게 누리고 사신 분들을 존경하지는 않잖아요. 그러니까 사회적 기부, 요사이 보면 좀 기대가 좀 더 많아지는 게 아닌가, 뭐 그런 측면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이성민 배우께서 역할한 그 캐릭터 진양철 회장. 네, 진양철. 그다음 우리 송중기 배우가 하시는 게 이제 진도준. 그럼 이제 그 가운데 있는 그 첫째 아들, 둘째 아들, 셋째 아들, 그리고 손주들 이제 거기서 이제 약간 빌런 역할들을 했던 사람. 참 불쌍한 것 같아요. 이게 사실 그런 사람들이 흔하지 않거든요. 극적 요소를 위해서 만들어낸 캐릭터이긴 하겠지만. 인간상이나 뭐 사람을 대하는 태도나 조금은 저는 부정적으로 극단적인 모습만 좀 투영을 한 게 아닌가. 이제 그렇게 삶이 드라마틱한지 잘 모르겠어요. 근데 그거는 드라마적인 어떤 그런 요소들이 많이 들어간 것 같고, 다 봤거든요. 근데 뭐 한 드라마에 엄청나게 진짜 뭐 그런 풍파들이 있잖아요. 보고 나서, 야, 진짜 저렇게 사나? 저는 부자들을 많이 만나보지만 저렇게 사는 분들은 뭐라 거의 못 본 것 같은데. 그래서 조금은 비현실적인 어떤 그런 측면도 있고, 원래 자체가 비현실적이죠. 그래서 뭐 드라마는 비현실 쪽에 재밌죠. 재밌긴 한데 너무 좀 왜곡된 시선들이 좀 들어가 있지 않냐, 그런 느낌도 좀 있었습니다. 문화심리학한 그 한민 박사가 그 선을 넘는 한국인, 선을 긋는 일본인. 참 재밌는, 정말 재밌는 책인데, 일본은 판타지나 아니면 그런 애니메이션을 가는데 한국은 뭘로 가냐 했더니 막장 드라마로 가는 거예요. 일종의 막장 드라마. 네, 현실에 발을 걸쳐야 된대. 네. 그런데 발을 걸쳤는데 거기서 막 나가야 돼. 그런 이제 좀 극적인 요소를 가미하기 위한 그런 장면, 당연히 그렇게 많아서 뭐 그런 거는 그냥 그런 재미 요소로 봤는데, 되게 재밌는 건, 그리고 성공한 사람들이 얘기를 들려줘도 상당히 이렇게 돼 편집돼요, 왜곡되고 신격화돼, 스스로 신격화가 돼서. 그게 좀 너무 우리가 매스컴을 통해서 그걸 잘못 받아들이는 측면들이 너무 강한 것 같아요. 저는 부자에 대한 어떤 그런 진면목은 제 개인적인 생각이지만 한 90% 정도는 왜곡돼 있다고 봐요. 부자들은 굉장히 거들먹거린다 라고 막 가시하고 싶어서 엄청나게 그런 뭐 슈퍼카를 타고 다닐 거다. 대부분이 지하철 타고 다녀요. 인상 깊었던 장면이 있어요. 제가 그러니까 느꼈던 공통적인 장면. 그러니까 저도 이제 2세, 3세 경영자들, 참 많이 곁에서 강의도 하고, 그 다음에 자문도 하고, 그 다음에 코칭도 하는데, 사실은 자수성가한 부모의 부를 물려받고 그걸 유지해야 되는 입장에 2세, 3세, 뭐 4세 경영자들은, 아, 이 사람들이 고생을 하지 않아서 그렇지 고민이 너무너무 많겠구나. 벤츠나 아니면 리무진이나 에쿠스 뒷자리에 앉아 있을 때에 몸은 편안하잖아요. 근데 생각은 많죠. 그러니까 외부에서 바라봤을 때는, 아,
뒷좌석에 뭐 앉아가지고 다리도 뻗고 뭐 편안해 보인다고 얘기를 하는데 그렇게 보일 수 있는데 막상 자기는 엄청나게 큰 중압감에서 시달리는 뭐 이중적인 어떤 그런 측면이 있다. 그래서 항상 사물을 바라볼 때는 너무 이미지나 그 모습만 너무 천착하는 것은 저는 또 다른 어떤 착시를 낳을 수 있다고 봐요. 항상 앞면이 있으면 뒷면이 있기 때문에 온전체를 다 보고 어떤 내가 판단을 해야 되지 한 면만 보고 꼭 그렇게 의사결정이나 혹은 판단하지 말라는 말씀을 저는 꼭 좀 드리고 싶어요. 예. 제가 지난번에 부자들에 대해서 부자 보고서를 제가 봤어요. KB 2021년도에 부자들의 10억 이상 금융자산이 되면 부자라고 그러거든요. 전체의 42%가 사업을 해서 돈 번 분이에요. 아니면 부모를 잘 만났거나 상속 부자들이거든요. 하나금융경영연구소에서 부자 보고서가 작년에 나왔는데 영리치라고 그래요. 49세 이하의 영리치, 젊은 부자들의 재산 형성에 대한 기여도를 본 거예요. 1순위가 뭐냐면은 근로소득입니다. 45%. 그다음에 나머지 23%는 사업소득. 그러니까 이걸 보고 뭐냐면은 원금을 캔다는 말을 표현해요. 투자 소득을 캔 게 아니라 원금을 캐서 사업을 하거나 아니면 근로를 해서 부를 이룬 사람들이 대부분이라는 거예요. 재테크를 배운다고 한다는 것은 부자들을 따라하자고 그러잖아요. 그 상당 부분 허상이죠. 왜? 부자들은 재테크를 해서 부자 된 게 아니라 흔히 말하면은 사업이나 아버지 어머니 잘 만나서 부자 된 사람이기 때문에 굉장히 큰 착시 효과가 있다. 다만 부자한테 배울 거는 뭐냐? 이 부를 대하는 태도. 그죠? 보수적으로 보는 거죠. 세상은 어떻게 바뀔지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훨씬 이걸 포트폴리오를 잘 짜고 위기 때에 내가 한 부분에 실패하더라도 내 인생까지 거들내지 않는 완충장치를 잘 갖춰가는 분산 투자 이런 거를 배워야 되는 거지. 부자들은 어떻게 해서 재테크에서 돈을 벌었을까? 그거는 저는 가장 큰 우리가 잘못 알고 있는 부자의 허상이다. 이런 얘기도 하잖아요. 위인전을 읽어서 위인이 안 된다고. 그거 제가 많이 하는 얘기잖아요. 어렸을 때 제가 위인전 네, 얼마나 네. 많이 봤는데. 결과만 보기 때문에 그래요. 네, 그렇죠. 결과만 보기 때문에. 맞죠. 네, 과정을 못 보기 때문에. 그러니까 약간 더 첨언을 드리자면 게다가 또 저는 이런 얘기를 합니다. 부자들이 치러야 되는 또 형벌들이 있더라고요. 이게 뭐냐면 사람을 쉽게 믿으면 안 된다는. 그래서 제가 아는 또 많은 부자들은 너무 그걸 속상해해요. 예, 예. 근데 보통 부모님들이 이렇게 가르치잖아요. 착하게 살아라, 바르게 살아라, 열심히 살아라. 저도 그렇게 많이 들고 살았는데 굉장히 많은 부자들께서는, 진짜 큰 부자들께서는 자식한테 꼭 가르치셔야 되는 게 또 있어요. 심지어는 그보다 더 빨리, 먼저 가르쳐야 돼. 그게 함부로 믿지 마라, 사람을. 근데 그렇기 때문에 필연적으로 부자들은 의심의 시스템이 잘 발달돼 있어서 그래서 잘 치밀하고 깊고 구체적으로 검증하는 그 의심의 과정에서 필연적으로 가질 수 있는 게 또 처하는 상황의 외로움. 외로울 수밖에 없어요. 네, 네. 합리적 의심이 네, 있는 네, 거예요. 네, 네, 네. 그러니까 참 이게 양면이에요, 양면. 네. 그러니까 아무래도 저는 안 외로운데. 부자분들이 외로울 수밖에 없죠. 그럼 우리나라는 이게 부자들에게 씌워지는 의무와 책임이 좀 많아요. 굉장히 평등의식이 강한 독특한 나라이기 때문에 그래서 자기를 이해해 줄 수 있는 사람들만 가려서 만나는 특징이 있죠.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보면 더 외로울 수밖에 없고 좀 더 고립적으로 살 수밖에 없는 그런 그게 운명입니다. 제가 주로 빌딩을 거래를 하시는 부동산 중개법인 그 대표가 저한테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부자와 貧자의 가장 큰 차이는 뭐라고 생각하느냐? 그래서 돈이 없으면은 인간관계, 네트워크를 통해서 이 메꾸는 거거든요. 일종의 사적 복지를 통해서 이게 자본을 대체하는 어떤 그런 측면이 있죠. 네트워크를 돈으로 사는 거예요. 돈이 있으면요. 어떤 정보가 오면은 부자들은 그 정보에 대해서 변호사도 끌어들이고 세무사, 회계사 있잖아요. 많은 심리학자, 많은 사람을 끌어들여서 그 정보를 검증한다는 거예요. 바로 부자의 능력은 뭐냐? 바로 정보 검증 능력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부자한테 배운다고 그러면은 저는 그 대표 얘기가 진짜 가슴에 와닿았는데 바로 이 난무하는 정보를 검증할 수 있는 능력 혹은 네트워크. 이거를 저는 부자의 저는 기준이다. 말씀을 저는 꼭 좀 드리고 싶어요. 예. 이른바 안다는 것은
두 가지가 있어요. 이게 이제 지식하고 정보거든요. 네. 그래서 아는 게 힘이다는 이거는 지식이 많으면 힘이 돼요. 근데 모르는 게 약이다 이 말도 있거든요. 그렇죠. 모르는 게 약이다. 이건 정보예요, 정보. 네. 정보. 근데 때로는 모르는 게 약일 수가 있어요. 지식과 정보 어떻게 구분을 해볼까요? 아니 이렇게 보죠. 그러니까 정보는 덜 이제 걸러진 지식으로 보고요. 지식은 정보를 좀 이렇게 아닌 거 이렇게 빼고 주로 우리 삶이나 이런 데 좀 도움이 되는 이런 올바른 정보 이게 이제 지식이라고 보고요. 지식을 더 함축적으로 이렇게 압축한 이거를 이제 지혜로 보죠. 그래서 정보, 지식, 지혜 이런 식으로 약간 어떻게 순도로 보면은 그죠? 순도로 보면은 이렇게 위로 좀 올라가는 그런 모습도 있죠. 이런 구분은 어떠세요? 지금 말씀하신 그 지식과 정보 혹은 지혜와 정보 이렇게 있을 때 저희는 안다는 느낌은 둘 다 있는데 내가 남들한테 설명을 할 수 있으면 지식이고 남들한테 설명은 못해요. 네. 그럼 그냥 한낱 정보에 불과해요. 알아들어, 임마. 네, 그거는 정보고. 네, 그러니까 설명을 못하니까 강요하거나 아니면 무시하거나 아니면 닫아버리거나 저희는 또 이런 식으로 설명을 좀 하는 경우도 있거든요. 네. 어떠세요? 저는 사실 우리가 새로운 행동을 하고 경험을 해야 사람이 변화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사람들한테 항상 좋은 제안을 제가 한 가지 드리는 게 내가 인생에서 중요하다고 생각하지만 못한다고 생각하는 것들을 쭉 써보라고 해요. 쭉 써보라고 한 다음에 뭐 예를 들어서 이런 건 아니겠죠. 로또 사는 건 아니겠죠. 왜냐면 결과값 아무리 내가 열심히 노력해도 결과값은 똑같으니까 그거는 해당되지 않지만 내가 무언가 성취할 수 있는 건 내가 노력을 한 만큼 어떤 결과값이 달라지겠죠. 그런 것들에 내 자본의 월 자본의 10%에서 20%를 무조건 투자해라 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원천징수 당하는 거예요. 이거는 월급 받기 전에 먼저 세금 떼어지는 것처럼 무조건 원천징수 당한다는 생각으로 투자하는 거. 이건 일종의 훈련이기 때문에. 이자료에 원천징수에 날. 그리고 시간도 2시간, 3시간 무조건 투자하는 겁니다. 이건 원칙입니다. 이렇게 내가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것에 하지만 할 수 없다고 생각하는 것에 실제로 불편함을 감수하고 투자를 해보면 새로운 성취를 하고 새로운 경험을 하면서 운명이 바뀔 수 있을 거다. 안 된다고 생각하는 게 사실 되는 거였네? 라고 바뀔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경험이 생길 때 그게 크기가 그게 중요한 건 아니잖아. 그렇죠? 크기가 중요한 건 아닌데 경험들을 할 때 심리학자들이 강해진다고 합니다. 근육이 붙는다. 네, 마음의 근육이 붙는다. 네. 그래서 저도 왜 그런 얘기 하잖아요. 가끔. 네. 만만한 거부터 조져라. 시험 문제 볼 때 그렇게 하라. 네네네. 그렇죠. 그러면 이게 우리의 뇌와 마음이 뭐 다시 같은 거지만, 그러니까 이게 조금 더 덤빈다는 거예요. 예. 더 갈 수 있다는 거죠. 임계점이 낮은 부분부터 시작하는 게 좋죠. 이게 이제 첫걸음부터 이런 게 있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내가 받아들이냐에 따라서 그 받아들임의 태도가 굉장히 중요할 것 같아요. 중요한 게 이렇게 자기 암시를 하는 거죠. 지금은 가장 중요한 게 자기 자신에 대해서 자꾸 괴롭히지 말고 일종의 약간 자기애 이런 게 상대적 박탈감 시대에서 가장 필요한 삶의 덕목이 아니냐. 오늘 또 댓글 그래서 좋은 질문들도 많이 남겨주고 계세요. 그래서 눈치도 메타인지라고 할 수 있을까요? 상당히? 네, 상당히 저는 그러니까 눈치라고 우리가 부르는 거지만 자기의 느낌을 신뢰하고 움직일 수 있는 게 눈치죠. 그러니까 뭐냐면 자기 판단이 맞는 거잖아요, 결국은. 예, 그 사람 판단이. 착 봤는데 눈치껏 행동한다라는 게 바로 뭐냐면 그 사람은 자기 행동을 신뢰할 수 있는, 자기 느낌을 신뢰할 수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눈치가 좋다와 메타인지가 괜찮다, 뭐 동의어까지는 아니더라도 상당히 겹치는 말이라고 저는 표현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예전에 왜 저랑 그 얘기 많이 하셨죠. 그러니까 내가 뭘 알고 뭘 모르는가에 대한 내 인지를 바라보는 능력. 제3자에서 시각에서 나를 바라보는 일종의 또 다른 나를 보는. 그런데 또 최근에 또 많이 나오는 게 메타 감정. 메타인지 말고 메타 감정. 그러니까 뭐냐면 메타 감정은 내 감정이 지금 뭔지를 아는 능력. 나를 또 다른 시각에서 나의 감정을 바라보는 거죠. 그래서 이 메타 감정이 좋은 사람들은요, 보면, 오늘은 좀 깨름직하다. 진짜 좋은 사람들은 이렇게 해요. 오늘 밖에 나가면 친구랑 싸우겠다. 네, 지금 자기가 보여주는 표정은. 그러면 조심하겠네. 네네네.
그리고 왜 이런 거 있잖아요. 아, 나 여기 살면 행복해지겠다. 뭐 진짜 이런 것까지도 연결이 되는 거예요. 약간 주술 오빠 아니에요? 그럴 수도 있죠. 왜냐면 자기가 자기한테 암시 주고 그 결과가 나오니까 다시금 또 자기 예, 암시나 암시할 수도 뭐 있죠. 네, 있죠. 일종의 주술 오빠 알 수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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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그런데 아, 내놓으라고요? 아, 가져가지도 않는데 뭘 그걸 이렇게. 네, 네. 아, 이렇게 보라고. 네, 좋은 거 네, 주셨습니다. 네. 아, 안 보여요. 이러면 안 보이잖아. 네, 네, 네. 이게 보여 이게? 저는 아직 여기까지 보입니다. 그렇다면 이제 메타 감정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는데 그 메타 감정을 우리가 잘 느낄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많이 느껴보고 많이 깨져보고 많이 얘기해보고 스스로 계속해서 이런 거죠. 그러니까 뭐 훈련해야 된다는 네, 거죠. 네. 그러니까 메타 감정 뭐 능력이라고 근데 저는 능력이라고 봐요. 네, 왜냐면 왜 사실 메타 감정이 좋은 사람들은요. 딱 진짜 이렇게 하거든. 오전 9시부터 이래요. 미래 감정을 시뮬레이션 하는 것도 메타 감정이거든요. 그래서 야, 오늘은 설렁탕 먹으면 딱이야. 오전 8시부터 이래요. 자기 자신을 아는구만. 네,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행복 얘기하고 있잖아요. 부와 행복.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메타 감정이 좋은 사람들은 난 여기까지 벌면 딱 좋아. 이게 되는. 나는 여기까지. 왜 우리가 페달을 밟고 멈추지를 못하는 부를 추구하는 과정에서 50평에 있으면 60평, 60평에서 70평, 70평에서 80평, 80평에서 90평 뭐 계속 끊임없이 부를 추구하는데 이 행복한 부자가 참 쉽지 않다. 네, 메타 감정, 네, 느낌표. 어디서 살면 행복할지 아는데 거기에 살 수가 없다고. 거기가 어딜까요? 네, 어딜까? 네네. 그리고 아는데 못하면 더 불행해지는 거 아닌지 차라리 모르는 게. 그렇죠. 그런데 정말 위험한 시한폭탄인 게 이게 나중에 인생의 후반에 정말 계속 모르고 있었는데 알게 돼버리면 이거 진짜 답도 안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애써 외면하는 거는 사실 좋은 방법은 아닌 건 분명하죠. 모르려면 차라리 끝까지 몰라야 되는데 그게 이제 쉽지 않은 경우가 많으니까요. 지금 되게 재밌는 질문을 해주셨어요. 리버님이 예민한 것과 섬세한 것이 무엇이 다르느냐. 네, 한 번씩 대답해 주시고. 와, 이게 진짜 어려운 건데 내가 맨 마지막에 해야지. 저는 세상을 어떻게 바라보는지에 대한 태도가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라고 생각을 해요. 저는 섬세한 거는 좋은 것 같아요. 디테일한 것까지 다 깨뚫고 있는 거니까요. 예, 큰 거를 보려면 전체도 볼 줄 알아야 되고 디테일한 면도 볼 수 있어야 되죠. 근데 예민은 약간 신경 쓰던 반응하고 맞물려 있는 거 아니에요? 저희 심리학에서 말한, 그러니까 이래서 이제 제가 박사님을 반은 심리학자시라고 말씀드리는 게, 그러니까 예민하다라고 하는 건 하드웨어적인 측면이 좀 있죠. 예. 그러니까 탐지 능력 자체가 좋은 거예요. 잘 느끼는 거죠. 변별력도 좋은 거고. 센시티브한 거죠. 네네네. 맞아요. 그런 거죠. 그런데 그래서 저는 예민하다고 하는 건 성격적인 기질적 측면이라고 보통 설명을 드리고 섬세한 거는 성품. 성품이죠. 예, 그러니까 예민한 하드웨어를 가지고 태어나셨어. 네, 성격적으로, 기질적으로. 근데 이분이 까딱 잘못하면 까탈스럽게 가는 거예요. 네. 이런 분이 조금 원만하면 섬세한 사람이야. 전형적으로 섬세한 분이에요. 아니, 섬세한 거하고 예민한 거 확실히 다르더라고요. 왜냐면 방어 박사님은 자기 마음에 안 들어도 잘 넘기시거든. 근데 그걸 다 끼시거든. 제가 못 느끼는 걸 느껴요. 저는 예민한 사람이 아니거든요. 전 둔한 사람이에요. 뭘 그렇게 동의를 해? 아 진짜 잠깐만. 뭐 격하게 동의를 해. 좀 이렇게 죄송합니다. 뭐 이런 식의 반응을 한 말이에요. 아 그러셨어요? 몰랐어요. 교수님 이런 식으로 해야 되지. 박윤재 표정 어떤지 아셨어요? 알고 계시는구나. 네가 너를 아는구나 이런 표정이었구나. 저는 섬세한 분들은 참 좋더라고요. 포근하고 남에 대한 배려가 많고. 저는 섬세한 척 해본 적은 많습니다. 근데 예민한 분들은 조금은 작은 자극에도 좀 놀라시고 좀 과민 반응하고 그래서 물론 섬세한 분들이 예민한 분들이 많죠. 근데 반드시 그렇지 않은 걸 많이 느껴요. 저는. 그러니까 굉장히 등치가 크고 우락부락한 분이 사사함 이렇게 신경을 써주고 섬세한 분들이 있어요. 그러면 예민하진 않아요. 배려심이 들어가면 섬세함이겠죠. 근데 우리가 배려심이 떨어지는 분들을 보고 까탈스럽다라고 하거나 아니면 그러니까 진짜 지나치게 예민하다 뭐 이런 식으로 표현하는 섬세하면 인증머리가 있다고 그래요. 인증머리가 있다는 게 섬세한 거고 예민한 거는 조금은 과민 반응. 예민하다, 그러니까 나 자신을 굉장히 예민하다라고 생각하는 분들은 정말 저는 일자 샌드의 그 센서티브라고 하는 책을 꼭 한번 읽어보시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 다음 책이 막 비터 스위트라고 하는 책일 거예요. 비터 스위트인데 그분들이
기질적으로 가질 수 있는 그 측면 때문에 가지는 장점. 사실 되게 중요한 게 스톱해야 될 때 스톱시킨다는 거야. 그러니까 이런 거 있죠. 진짜로 예민한 분들이 우리를 살린다는 게 야, 잠깐만. 아직 열지 마. 조금만 기다려보세요. 아직 갈 때가 아닌 것 같아요. 근데 그게 맞더라는 거야. 예민한 사람. 제 주위에 있는 수많은 예민한 사람, 수많지는 않죠. 정말 상대적으로 숫자가 좀 적은 예민한 분들, 정말 예민한 분들이 그래서 그것 때문에 자신들도 본인들도 되게 고통을 받고 심지어는 막 되게 속상해 하시는 분들 많이 계신데 저는 그분들로 인해서 무심코 들어갈 수밖에 없었던 위기, 무심코 직면할 수밖에 없었던 위험들을 정말 중요한 걸 몇 번 피해봤죠. 그래서 그런 아주 중요한 기능들을 하시는 분들이라서 저는 감사해 하고 있어서 말씀을 드려봤습니다. 이게 제가 사실 예민한 사람이에요. 제가 잠도 잘 못 자고 뭔가 이제 입맛도 까다롭고 이런데 인간관계에서는 제가 괜찮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자기 말대로 자기밖에 이제 막 얘기해 진짜. 인간관계에서는 막 특별히 불편함을 느끼지 않고 그러는데 주위에 뭐 평이 나쁘지 않죠. 원만하지. 그래서 그렇다면 어떻게 그럴 수 있을까? 내가 그 민감하게 태어났지만 내가 세상을 바라보는 방식이 정확히 내가 이제 표현하고 싶은 걸 표현하고 내 감정을 계속 이제 담아두거나 그런 게 아니라 올바른 방식으로 소통할 줄 알고 내 감정을 그만큼 표현할 줄 안다면 예민한 사람이 섬세한 사람으로서 자신의 예민함을 이용하면서 살아갈 수 있을 거다라고 저는 생각을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예. 정지원 님이 인간관계를 편하게 생각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아직까지 너무 어려운 것 같아요. 좋은 질문이자 고통스러운 질문이지. 아니, 저는요, 인간관계 때문에 좀 힘드신 거 있어요? 힘들죠, 당연히. 끊을 건 끊어야 돼요. 너무 많이 가져갈 필요는 없다는 생각이 들고, 교수님 얘기하셨잖아. 보통 우리가 150명 정도라며요. 로빈 덤바. 예. 그것처럼 모든 사람들과 잘 지내려고 하는 것 자체가 굉장히 그 부담이자 오히려 나의 절친을 저는 좀 제대로 한 서너 명 정도만 가져가고 나머지는 해꾸질 않은 정도 관계로 끌고 가도 괜찮다. 그러니까 내가 인간관계가 완벽해야 되고 모든 사람이 나를 좋아해야 된다는 그런 압박감, 생각부터 벗어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저도 대학교 때 지냈다가 그 이후에 대면대면하고 별 연락도 안 하고 살아도 아무 관계 없던데요. 제가 블로그에 썼는데 며칠 전에 저하고 고종 사촌인 딸이 결혼을 했어요. 고종 사촌이신 분의 딸. 그러니까 어렸을 때. 야, 이거 쉽지 않다. 그냥 갔어요. 그래서 제가 결혼식에 가고 또 뭐 화환도 보내고 했는데 거기서 누구를 만났냐면은 어렸을 때 그래도 뭐 친하게 지냈던 누이 세 분을 만났어요. 그래서 서로 전화번호를 주려다가 부담만 줄 것 같아가지고 제가 전화번호를 아직도 안 주고 있어요. 서로 연락도 안 하느냐는 그런 핀잔. 그럼 막연한 중압감, 의무감. 그걸 줄 수가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사촌이라고 그리고 친구라고 해서 무조건 다 잘 지내고 날마다 저녁마다 통화하고 그래야 되는 거예요? 인간관계는 그냥 자연스럽게 흘러가는 게 더 맞을 것 같고 내가 모든 사람과 잘 지내야 되겠다는 제의식 같은 이런 거로부터 좀 벗어나야 되겠다. 의무감이 어떻게 보면은 가장 우리 자신들을 옥죄는 것 같아요. 저도 그렇게 생각하는 부분이 있어서 내가 어떤 인간관계에서 내가 왜 지금 이렇게 의무감 느끼면 내가 잘못한 거고 불편하게 느끼면 내가 이상한 거고 그런데 사실 감정에 옳고 그름은 없는 거잖아요. 내가 그냥 그렇게 느낄 뿐이고 그렇다면 나의 진짜 욕구는 뭘까? 난 왜 이런 감정을 느끼는 걸까? 내가 그 사람에게 잘 보이고 싶은 거일 수도 있고 의무감 때문에 불편한 거일 수도 있어요. 친척이 왜 힘드냐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하잖아요. 사실은 이것도 많이 연구를 해왔던 건데 한 번 가까워지면 관계를 소원해지게 만들기 너무 어려워서 예. 내가 치러야 되는 비용이 너무 커서 예. 그러니까 친척과 왕래가 많아지잖아요. 그 다음에는 조금 안 맞아서 멀어지는 게 너무 어렵고 그러니까 그 의무감이라고 얘기를 하지만 사실은 끊기가 너무 어려운 관계.
그래서 그런 경우 되게 많죠. 미국에 이제 가서 살고 있는데, 야, 우리 친척 중에, 너 친척 중에 하나 거기 살아. 라고 하면 되게 막 갑자기 부담감 돼요. 부담 오죠. 네. 왜냐? 그 집이랑 가까워지면 이제는 멀어진다는 게 불가능해. 네. 사람이 멀어질 자유가 있어야 되거든요. 덜 볼 자유가 있어야 되고. 네네. 그러니까 지금 주신 질문의 가장 중요한 핵심은 거리를 조절할 수 있는 연습을 하셔야 돼요. 근데 이거 연습으로 하셔야 돼요. 어떻게 연습하나요? 뭘 연습해야 되냐면 예. 프로야구 선수들이 이렇게 평범한 타구, 평범한 선수랑 A급 선수 둘 다 잡죠. 예. 그렇죠. 그런데 A급 선수들은 평범하지 않은 타구도 잡으니까 A급 선수죠. 그렇죠. 네. 그럼 평범하지 않은 타구는 평범한 타구에 비해서 자주 와요, 자주 오지 않아요? 자주 오지 않죠. 자주 오지 않죠. 예. 그게 대부분 그게 바로 거절, 거리 두는 거. 이런 게 연습이 안 돼 있어서 그래요. 근데 친인척은 기본적으로 타인에 비해서 기대치가 높은 것 같아요. 그래서 조금만 실망으로 떨어지면은 이게 그 감정이 개입되니까 정서적 가치라고 그러잖아요. 이모션 밸류 같은 건데 거기 들어가다 보니까 곧바로 그 실망이 오는 거고 그러다 보니까 더 분노하는 그런 어떤 측면이 있는 것 같은데 어쨌든 과거보다는 지금 이게 범위가 많이 좁아졌잖아요. 친인척. 지금은 좀 더 좀 슬림하게 가도 저는 나쁠 건 없다고 봐요. 옛날에 사촌이 지금 그 형제지간 같은 거예요. 그래서 지금 핵가족 시대이기 때문에 친인척을 다 이렇게 뭐 옛날 농경시대처럼 잘 지내야 된다는 그런 의무감을 벗어나야 된다는 생각이 저는 많이 들고 그래서 요새도 이런 얘기를 하거든요. 옛날에는 사촌이 논을 사야 배가 아픈데 요사이는 배가 안 아픕니다. 일단은 사촌을 만날 시간도 없고 만나지지도 않아요. 그냥 고모 아들이고 그냥 이모 아들이에요. 그래서 요새는 이런 얘기를 제가 하죠. 바로 형제가 아파트 사면 배 아픈 시대다. 옛날에 사촌 보는 만큼 지금 형제들을 만나니까요. 저는 솔직하되 과장된 얘기, 솔직하되 강도 조절이 안 된 얘기 하지 말라. 그러니까 뭐냐면 나도 너랑 자주 보고 싶어 라는 얘기를 하는 건 솔직한데 야 우리 진짜 한 가족처럼 살자. 이건 과장된 얘기죠. 그러니까 솔직하되 과장된 얘기는 정말 위험해요. 솔직한 얘기는 좋은데 상대방의 기대치를 더 높일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 얘기는 되게 어렵죠. 그 인간관계에서는 이제 타인에게 어떠한 불안감을 느끼게 된다면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하느냐에 대해서 또 생각해 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일반적으로 불안감을 강하게 인간관계에서 느끼는 사람들은 회피하려고 하잖아요. 그럼 회피하지 못하는 상황에서는 나의 그런 불안감을 어떻게 감추려고 하죠. 그리고 감추려고 하다 보면 이제 상대에게 꾸며진 모습, 마치 상대의 입맛에 맞춰진 나의 모습을 계속 보여주려고 노력을 하게 되고 그렇게 되면 나는 가면을 쓰고 사회생활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게 됩니다. 결국에 불안함을 없애려고 상대방과 인간관계를 그렇게 맺으려 했지만 혼자 남게 되는 그런 악순환에 빠져들게 될 수 있다. 감정이라는 건 결국에 무의식의 영역인데 내가 그 욕구를 한다면 대처할 수 있게 됩니다. 의무감 때문에 불편을 안 보면 되고 만약에 불편하면 내가 이제 그 사람과 친해지기 위해 어떠한 행동을 하거나 아니면 또 이제 피해도 되고 아니면 상대에게 물어볼 수도 있겠죠. 너 지금 나 불편해? 혹은 내가 지금 이런 감정을 느끼고 있는 것 같은데 우리 이렇게 해볼까? 대처를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두 가지를 한다면 조금은 마음이 편해지지 않을까. 어떻게 이렇게 잘 알아요? 예? 어떻게 이렇게 잘 알아? 저 인터뷰를 많이 하니까. 아니 무슨 자기 얘기처럼 이렇게 잘 아는데? 아, 네, 저 교수님 앞에서 제가 좀 많이 웃습니다, 일부러. 표정에 대해서 제가 이제 가져왔는데 이거 포레크만이라는 사람이 이제 표정에 대해서 연구했는데 상대방의 감정은 표정을 통해서 드러난다. 상대방의 그 미묘한 표정을 보고 그 상대방도 미처 알지 못하는 감정을 캐치할 수 있다. 만약에 내가 상대방의 감정을 캐치하게 되면 대처할 수 있겠죠. 뭐 그 사람과 좋은 커뮤니케이션을 할 수 있고 자리를 뭐 피하던가 어떤 사태를 막을 수도 있고 뭐 그런 차원에서 제가 준비한 표정들입니다. 네, 뭐 이런 표정이 있습니다. 이런 표정은 어떤 감정이 드러난 표정일까요? 네. 뾰루퉁한 거. 예. 보통은 이제 뾰루퉁하다고도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아니 좀 토라진 분 아니에요? 토라지였다. 그러니까 분노에 대한 감정을 얘기를 화난 해주셨는데 거예요? 분노? 분노는 아닙니다. 분노 아니에요? 하나의 표정에 하나의 감정만 나타나는 게 그렇지. 아니라 뭐 여러 가지 복합적이 섞일 수 있는데 여기서는 보통 공포, 놀람. 보통 이제 우리가 공포나 놀람을 느낄 때 눈이 커지고 눈썹은 가만히 있는 그런 표정이 나타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요건 조금 비교적 이제 쉽겠다. 이거는 좀
감이 좋으신 분들이 쉽게 맞추실 수 있는 표정이에요. 어떤 표정일까요? 삐침. 삐침. 삐짐. 삐짐이라고 말씀해 주셨나요? 삐침. 네. 삐침. 삐짐도 어떻게 보면 이제 분노의 약한 분노의 표현이죠. 지루한 정답입니다. 지루함이거나 약한 슬픔을 느낄 때 나타날 수 있는 표정이에요. 슬픔이라는 게 우리가 축 처지잖아요. 모든 게 다 이완되는 듯한 얼굴이 충분히 되게 이완됐죠. 네. 이런 차원에서 봤을 때 미세한 슬픔을 느끼거나 아니면 슬픔을 감추려고 할 때 나타날 수 있는 표정이다. 이거는 좀 확실한 표정이죠. 확실하게 드러난 표정이죠. 이건 어떤 표정일까요? 연미? 모르겠어. 이게 외국인 표정이라서 우리가 못 맞추는 것도 있어요. 이거 빠져나갈 구멍을 만들어 놔야 돼. 근데 외국인 표정은 드러나는 게 좀 비슷해서 의외라는 반응? 웬일? 의외, 웬일? 웬일, 웬일이야? 반가움, 즐거움인가요? 그러면? 아니요, 좀 당혹스러운 어떤 당혹스럽다. 약간 당혹스러운 표정? 당혹스럽다. 정답입니다. 예, 불안함을 느낄 때, 약한 불안함을 느낄 때, 보통 이런 표정을 짓고 핀잔을 주면은 그래도 그렇게까지 분노로 느껴지지 않고 공격적으로 느껴지지 않고 백종원 씨가 많이 짓는 표정 중에 하나입니다. 예, 오, 정말? 예, 항상 이런 식으로 솔루션을 주시더라고요. 네. 그럼 오늘의 키워드와 관련된 키워드와 관련된. 이것도 좀 키워드랑 비슷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 표정은 어떤 표정일까요? 어떤 감정이 드러난 표정일까요? 아니, 이건 뭐지의 표정이요. 이거 맞추시면 되게 감정적으로 상대방의 표정을 읽는데 탁월하신 분이세요. 이건 저도 처음에 볼 때 못 맞췄던 표정이거든요. 멍미하는 표정. 이건 아닌데 약간 상대방이 좀 뭔가 좀 잘못된 방향으로 가고 있다는 것에 대한 약간 어떤 실망과 분노 같은 느낌? 실망과 분노. 약간의 뉘앙스는 비슷한데 분노는 아닙니다. 네, 분노는 아닙니다. 실망. 그러니까 오늘 주제가 저희가 지금까지 쭉 얘기한 게 뭐였죠? 부에 대해서 얘기. 부에 대해서 얘기했는데 저는 이제 많이 생각나는 키워드가 불안이었거든요. 불안. 불안한 이게 공포감을 느낄 때, 이 정도입니까? 공포감이나 불안함을 느낄 때 이런 표정이 나옵니다. 사실 저도 이 표정이 왜 공포고 불안이지라고 생각을 하고 있었거든요. 친구랑 이야기를 하다가 제가 사랑니 발치한 이야기를 아주 적나라하게 들려준 적이 있어요. 영혼이 뽑히는 것 같았다. 이런 식으로 제가 이때 이 표정이 나오더라고요. 이때 아주 잠깐 0.5초 정도 잠깐 나타났다 사라지더라고요. 약간 등골이 오싹하다. 예. 그런 종류의 불안이구나. 예, 이게. 맞습니다. 그래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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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런 표정들을 알면 상대방의 감정을 파악하는 데도 용이하지만 제일 중요한 게 나의 감정을 캐치할 수 있습니다. 나는 지금 이 순간에 이런 감정을 느끼고 있구나. 내가 표면적으로 이런 감정을 느끼는데 난 왜 이런 감정을 느끼는 걸까? 그 욕구를 안다면 대처할 수 있게 됩니다. 우리가 친구랑 싸울 때도 막 화내고 있다 내가 실수를 하고 나서 내가 그때 화내지 말걸. 내가 그때 화났었구나. 라는 걸 아는데 나 화내야지 하고 화내는 경우는 없단 말이죠. 그래서 아까 전에 불안에 대해서 어떻게 파악해야 되느냐 얘기를 했었잖아요. 그런데 내 표정에서 불안이라는 어떤 감정이 나타난다? 내가 지금 불안하구나. 잘못된 선택을 하게 될 수 있어. 나와의 나의 관계, 나와 타인의 관계. 그런 관계 차원에서 접근을 하는데 스스로를 돌아보고 바로미터로 삼는 그게 표정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스스로가 이제 자기 근육에서 주는 신호를 스스로 이제 캐치하는 거죠. 굉장히 크게 느껴집니다. 그래서 그걸 바탕으로 올바른 선택을 하는 수단으로서 삼을 수 있는 거죠. 심리학은 인간의 마음을 읽고 내 마음을 읽어내면서 좀 더 지혜롭게 하는 방법을 배우는 학문이라고 봐요. 심리학을 공부하시든 종교를 공부하든 여러 가지 방식이 있는데 가장 중요한 것은 내 행복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어요. 혹시 어떠세요 오늘? 새로운 자리였고 그리고 초대해 주셔서 감사드리고 이렇게 좋은 말씀 많이 해주셔서 진짜 너무 오늘 느끼는 게 많은 시간이었고요.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 싶은 얘기는 여러분이 느끼는 감정은 항상 옳다. 감정의 오답은 없다. 대신 감정이 무엇을 말해주는지 살펴볼 필요가 있다. 시대의 감정 속에서 여러분이 무엇을 앞으로 찾을지 다시 한번 기회가 온다면 어떻게 대처할 수 있을지 생각해 보면 좋을 것 같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근데 오늘 준비해온 거 지금 반이 아니라 3분의 1도 못 하셨네요. 예. 또 와야죠. 일주일에 한 번씩 오셔야 불러주신다면 저는 이제 항상 옆에 이렇게.
지금 2시간이 넘는 시간을 가져서 보시는 분들도 정말 고생을 많이 하셨을 것 같아요. 시대 정신을 따르되 시대 감정에 빠지지 마라. 뭐 지금 6개월 동안의 칼럼 내용이 다 나왔기 때문에 앞으로 이거 한 몇 번만 더 하면 이제 평생 칼럼 다 쓰겠다. 오늘 하티타임, 그러니까 이제 이 마음을 우리가 얘기해 보는 시간인데 이제 정말 중요한 시간, 그리고 첫 시간을 두 분이 와주셔서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도 오시겠지만, 네, 근데 정말 의미 있는 시간으로 만들어 주셔서 정말 감사드리고요. 첫 시작이니까 이제 앞으로도 더 많은 또 시청을 또 해주시면은 또 저희가 더 힘을 내서 더 좋은 내용으로 더 잘 준비해서 만들어 볼 수 있지 않을까 싶고요. 자, 늦은 밤까지 시청해 주셔가지고 감사드리고요. 모두들 행복한 밤 되시고요. 오늘 두 분께 또 감사드립니다.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마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